안녕하세요. 흔히 인연이라고 하면 한번 맺기도 어렵지만 끊기는 더 어렵다고들 하죠.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그럴 텐데 하물며 창연이라고 부르는 혈연 관계는 더 그럴 겁니다. 맺고 싶다고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끊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죠. 어쩌면 죽기 전까지도, 아니 죽은 다음에도 끊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썰맘 채널의 사연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드릴 말씀이 다름 아닌 천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안방에 누워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신문을 보시는 것도 아니었고 TV를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휴일에 보면 그냥 종일 베란다와 안방을 오가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런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신 건 어머니였습니다. 언젠가 듣기로는 어머니는 결혼하시기 전에는 일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바로 아버지와 결혼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듣지 못했어요. 종일 멍하니 있는 아버지에게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아무리 여쭤봐도 그저 웃기만 하실 뿐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또 그게 여의지 않을 땐 식당에서 참모를 하셨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만한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경력을 쌓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버는 돈은 늘 거기서 거기였죠. 한 해 한 해 물가는 오르고 제가 자라면서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버는 돈이 항상 같으니 저희 살림은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어쩌다 학교에서 가정도사 같은 걸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고 또 어떤 친구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차마 아버지 직업란에 백수라고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일 안 해? 왜 엄마만 맨날 일해? 왜? 미영이는 아빠 대신 엄마가 일하는 게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창피해. 다른 아빠들은 다 일하는데 왜 우리 아빠만 일 안 해? 대신 엄마가 일하잖아. 아빠 대신 엄마가 일하면 안 돼? 맨날 엄마 혼자 고생하잖아. 아빠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엄마는 돈 벌고 살림하고 혼자서 다 하잖아.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란다. 사정? 무슨 사정? 그건 우리 미영이가 좀 더 큰 후에 이야기해 줄게. 알겠지?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씀하시며 저를 돌려보내셨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는 일을 하시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저 웃기만 하는 어머니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건 말건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갔어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여전히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집에만 계셔서 피부는 창백하다고 할 정도로 하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반면 어머니는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는 온갖 병을 얻으셨어요. 시장에서 일을 하실 때는 어깨 결림을 얻으셨고 식당에서 일하시면서는 손목 통증을 얻으셨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에는 아픈 곳보다 멀쩡한 곳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정도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아버지와 날이 갈수록 아파지는 어머니를 보며 참다 못한 제가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아빠는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일을 안 할 거면 집안 살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아빠는 말 못해? 아니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답답하니까 변명이라도 좀 해보라고. 대체 아빠는 왜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참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거의 매일같이 위층에 사시는 분들께 사과하는데도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마치 불상을 갖다 놓은 것처럼 멍하니 안방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는 것도 다 참았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녁상부터 차리시는 어머니의 굽은 손가락을 보면서도 어떻게든 참았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지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죠. 저는 그때까지 억눌렀던 분노를 아버지에게 모조리 커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처연하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차라리 무슨 변명이라도 했다면, 그것도 어렵다면, 그냥 미안하다고만이라도 했다면.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그날로 아버지에게 신경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저와 아버지는 남처럼 지냈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지나가면 힐끔 보기라도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냥 공기처럼 취급했고 아버지는 아예 안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죠. 그러는 동안 가장 마음에 졸인 것은 어머니셨습니다. 예, 미영아, 너 아직도 아버지랑 말 안 하니?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가 어딨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러지 마. 아버지한테도 다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정이 뭔데? 무슨 사정인데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일도 안 하고 먼 산만 바라보냐고. 그리고 왜 나한테는 그런 사정을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래? 나도 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아버지가 입을 닫았잖아. 날 딸 취급,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그런데 나한테 아버지가 어딨어. 미영아, 몰라.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인데 그냥 없는 사람 칠래. 그래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 후에도 어머니는 제 마음을 돌리려 무던히도 애를 쓰셨지만 저는 이미 아버지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이나 제대로 해서 어머니 고생이나 덜어드리자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에 원서 정도는 내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줍다게 적당한 대학에 갈 바에는 확실하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지방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맘때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병원 식당에 일하러 가셨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어깨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그런 말씀만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특별히 병이 있는 건 아니셨어요. 아니, 그냥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부지불식간에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제 곁에 계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병원인데 금방 조치했겠지. 오만 생각을 하며 달려간 병원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하얀 천으로 덮인 어머니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신을 확인해달라며 쳐내웠는데 자글자글 주름이 진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온 세상이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생각을 했던 것도 같지만 떠오르는 순간 곧 파편처럼 부서져 버렸죠. 심장이 뚝 떨어져 내리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붙들고 의사 선생님께선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일 리가 없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실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 말을 잃은 의사 선생님께선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저 또한 의사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슬픔이 깃든 선생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제 눈에선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제 곧 대학에 가고 취직하면 지금까지 어머니께 받았던 것들 전부 되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곧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변했죠. 어머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잃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안방에 앉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분노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도 할 수 없었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분간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분노마저 없었다면 아마 전 그때 그대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도 몇 없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아버지에게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굳이 말로 할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대학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 했던 걸 조금 일찍 나온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안방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선언하듯 소리친 게 전부였죠. 이걸로 끝이야. 나 찾을 생각은 하지도 마.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연을 끊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살은 누군가에겐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지만 제게는 그 어떤 때보다 치열했던 시기였어요. 아무 기반이 없고 심지어 돈 한 푼 없이 집을 나온 탓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전부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해야 했고 해가 졌을 때는 굶지 않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었고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끝내 대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대학 졸업장이라도 쥐고 있지 않으면 나중엔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나날들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고작 아르바이트 수준이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방값을 내고 새끼 챙겨 먹으면 모을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두 끼로 끼니를 줄여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줍잖은 생각에 만만하게 봤던 장학금이 실상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했고 저는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두 번 못 받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한 번만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대로 학교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으니 그야말로 벼랑 끝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어찌어찌 대학교 4학년을 마쳤습니다.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성적도 꽤 괜찮았어요. 그 덕분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지방에 있는 꽤 큰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자 드디어 저도 숨통이 트이더군요. 지방에 있는 회사라 기숙사가 있어서 반값도 아낄 수 있었고 장학금이 탈락할까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드디어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공장이 함께 있는 회사라서 삼시세끼 전부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돈 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월급은 그저 그런 수준이었지만 저는 버는 돈 대부분을 저축했고
입사 3년 차쯤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모은 돈으로 조금씩 투자까지 하게 되었네요. 참 열심히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 버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결국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서 나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후 3년차가 되었을 때 통장에 모은 돈이 8천이 넘었을 때도 저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돈을 모았습니다. 죽어도 아버지처럼 무기력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무기력함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는데 고작 8천 벌었다고 아버지처럼 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뛰었고 놀고 싶을 때 조금 더 일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처럼 되고 싶진 않았네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5년 차쯤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봐야 가끔 옷이나 좀 사고 한 달에 한두 번 영화를 보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맘때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네요. 남자는 이래저래 저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월급은 저보다 좀 많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비슷한 수준이었고 학벌도 고만고만했어요. 외모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갖지 못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 여유가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나중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 결혼 같은 건 꿈조차 꾸지 않았어요.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 있는 남편의 모습은 오로지 아버지뿐이었으니까요. 사람은 저마다 제각각이라곤 하지만 만에 하나 아버지처럼 저 혼자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어머니처럼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결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월급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돼. 큰 일? 돈이라면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잖아. 투자 좀 한다고 단번에 몇 배씩 불어나진 않잖아. 돈 버는 법은 딱 3개뿐이야. 몸으로 일하는 거, 투자하는 거, 사업하는 거. 몸으로 일하는 건 하고 있고 투자도 조금이나마 하고 있으니까 이젠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은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 준비도 필요하고.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이기도 하고.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곧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해줄게. 남편은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반적인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 또한 시댁과 문제가 있었죠. 남편은 저처럼 지방대를 나와서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못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막 드러내놓고 내세울 만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일단 시부는 법무사였어요. 법무사가 무슨 변호사처럼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워낙 경력이 오래되셔서 시부의 법무사무소는 꽤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시모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세 자녀를 키우는 데만 힘쓰셨어요. 덕분에 첫째 아주버님은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가씨는 변호사였죠. 시댁 식구들 중에서 남편이 가장 처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거고 저희는 다른 식구들보다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부는 별로 말이 없으신 편이라 그냥저냥 넘어갔지만 시모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를 내뱉었지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부터 시모의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 네? 제가 왜요?
우리 집을 좀 봐라. 내 남편은 법무사무소 대표고 큰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둘째 딸은 심지어 변호사야. 너는 네가 그런 집안 며느리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다못해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숫째 부모가 있지도 않으니. 그런 애가 어떻게 우리 애랑 결혼할 생각을 해? 그 정도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지. 어머님 집안에 비해 제가 많이 처지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민수 씨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나 민수 씨 고만고만하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욕심 없어요. 시댁떡 볼 생각도 없고요. 전 그저 민수 씨랑 열심히 모으면서 살 생각이에요. 참나, 또일리님이라고 말은 참 잘하네. 아우 속상해.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막내라고 말 안 듣고 놀기만 하더니 결국 이딴 결혼을 하고야 마는구나. 내가 속이 터져서 시모는 정말 필터 없는 사람처럼 내키는 대로 제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처럼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길에 격렬히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가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건 또다시 시모를 자극해서 독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시모 말 신경 쓰지 말라며 절 다독여 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을 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뭐든 믿고 따를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2살짜리 딸이 생겼고 그맘때쯤 남편은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죠. 여전히 걱정은 있었지만 남편에 대한 제 믿음은 확고했어요. 남편은 제가 보기에도 집요할 정도로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했으니까요. 다만 곧바로 사업을 시작하기엔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회사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해서 남편을 지원했지요. 아깝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남편과 일심동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느 이야기와는 다르게 남편의 사업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자리 잡았어요.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기도 했고 회사를 그만두기 전부터 미리 거래처를 만들어둔 덕분이었죠. 남편의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고 잠깐 눈을 비비는 사이에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죠. 당신 정말 미쳤어? 당신 애 아빠야. 어떻게 나랑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아이씨, 진짜 귀찮게. 바람을 피우긴 누가 바람을 피워? 내가 그 여자랑 뭘 했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회사에 눈이 몇 갠데. 당신 그 여자랑 손잡고 돌아다니는 거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래서 뭐, 손 좀 잡았다고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이혼? 당신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에이씨. 그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하고 싶은 말 다 해야겠다. 나 솔직히 너 지요. 맨날 돈 하는 것도 질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몇 마디 듣고 왔다고 징징거리는 것도 지요.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잖아. 그러길래 왜 그런 식으로 살아서 우리 부모님 눈 맞게 나냐고. 다 필요 없어. 말 나온 김에 우리 그냥 갈라서. 결혼하기까지 넘은 산이 숱하게 많았는데 이혼은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남편은 합의 이혼으로 하자고 했지만 시댁도 괘씸하고 남편이 하는 짓도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단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분명 제가 모은 돈 2억에 퇴직금까지 남편에게 주었고 거기다 남편이 모은 돈도 있었으니 재산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순탄하게 잘 운영되었고요. 그런데 재산이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그런 사실을 다 털어놓자 변호사가 안타깝다는 듯 이야기하더군요. 그 집 아버지가 법무사라면서요. 아마 사업 시작할 때 차명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차명이요. 뭐, 법적으로는 남편분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돈은 전부 그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너무 완벽해요. 지금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없다는 게 너무 커요. 정말 미친 노릇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사업 초기부터 시부와 짜고 재산을 전부 차명으로 돌려놓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죠. 거기다 제게 마지막 남은 딸아이까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재판까지 갔지만 결국 저는 전 재산을 모두 시댁에 강탈당하고 심지어 딸마저 빼앗기고 말았네요. 재판이 끝나던 날 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딸아이만큼은 어떻게든 제가 데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은 그런 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만은, 우리 아이만은 돌려주세요. 제발. 뭐야, 너 재판 결과 못 들었어? 어머님, 저 지은이 엄마예요. 제가 키울게요. 제발 지은이 돌려주세요. 야, 너 내가 경고했지? 너랑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안 어울렸어. 우리 손녀가 왜 너같이 큰 분 없는 애 밑에서 자라야 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너 핀털털이잖아. 꺼져.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야. 결국 그날 저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반실신 상태로 시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20살 때처럼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저는 또다시 쓸모도 없는 몸뚱아리 뿐이었죠. 한때 사랑했고 함께 행복을 꿈꿨던 남편은 제게 비수를 꽂았고 세상에 하나뿐인 제 피부치는 시댁에 빼앗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마저 강탈당했으니 이젠 도저히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쁜 생각이 들 때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죠. 여기서 그만두면 아버지랑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 또 몇 주 몇 달을 죽은 사람처럼 떠돌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젠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예전이라면 모르는 번호는 그냥 안 받았을 테지만 그땐 누구라도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미영 씨 되십니까? 네, 제가 오미영인데 어디에 계시죠? 저는 땡땡물산 비서실장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오준석 대표님 지시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누구? 지금 누구 지시로 연락하셨다고 하셨죠? 미영 씨 아버님이신 오준석 대표님 지시로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죽을 만큼 미워했던 이름, 그리고 이젠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대표님께서 미영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가 왜요? 대표님께서 미영 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분명 한국말이었고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라니 그건 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비서실장이라는 사람과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죽도록 싫었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은 나지 않더군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에게 묻지 못한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다 떠나서 그것만큼은 꼭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미안해.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버지는 경기도의 10층짜리 빌딩을 사옥으로 쓰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더군요. 심지어 월급쟁이 대표도 아니고 회사의 소유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는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쏟아내며 사과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늘한 물음을 내뱉었죠. 그땐 왜 그렇게 무기력하셨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셨냐고요? 그러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대기업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셨다더군요. 일이 좋았고 무엇보다 성과가 좋아 임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당시에는 생소한 공황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 병 때문에 아주 사소한 스트레스만 겪어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TV에 나오는 사람만 봐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 네 엄마는 곧 괜찮아질 거라며 다독였지만 네 엄마가 그렇게 될 때까지도 난 극복해내지 못했다. 네 엄마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지 못했던 것도 다 공황장애 때문이었어. 말을 하지 그랬어. 딸한테 그런 말도 못해? 미안하다. 그땐 네 엄마 말고는 누구와도 대화할 상태가 아니었어. 네 엄마는 날 생각해서 말하지 않은 거고.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야? 너 집 나간 후에도 한두가는 여전했다. 그러다 예전 회사 선배한테서 연락을 받았고 그 선배 도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았지. 당시에는 공황장애가 흔하지 않은 병이었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죠. 정신과 치료라는 건 그냥 사회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였던 시대이니 병원 근처에도 가보질 못하셨던 겁니다. 비서실장에게 얘기는 다 들었다. 전 남편이 네 재산과 우리 외손주까지 빼앗아 갔다지? 맞아.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빼앗긴 것은 모조리 되찾아주고 당했던 수모도 모조리 되갚아주마. 아버지는 이제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회사 물려받는 일에만 신경 쓰라며 절 다독여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제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자 아버지는 곧 복수를 시작하셨습니다. 비서실과 법무팀을 통해 전 시부의 법무사무소와 전 남편의 사업체를 탈탈 털기 시작한 거죠. 사기라는 게 아무리 완벽하게 쳐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흥신소까지 동원해 두 사업체를 털었고 결국 전 시부와 전 남편이 짜고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찾아준 증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걸었어요. 한 번 끝난 이혼 소송을 다시 걸 수는 없었지만 대신 사기 소송은 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이 숨긴 재산을 모조리 찾아내 제 몫을 받아냈습니다. 시댁이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는 게 재판으로 밝혀지면서 양육권 문제도 다시 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제게도 가족이 있으며 재산도 훨씬 많다는 것을 근거로 딸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네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왔지만 제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각종 탈세와 불법을 모조리 신고했거든요. 그러자 곧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전 남편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온갖 편법을 저지른 변무사 시부와 변호사 아가씨의 범죄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대기업에 있는 아주버님이 몰래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발견되었고요. 한마디로 온 집안이 짜고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파면되었고 아가씨는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시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 전 남편은 사기에 배임까지 엮여서 징역을 살게 되었고
덩그러니 홀로 집에 남은 전 시모는 반쯤 실성한 채로 동네를 떠들고 있다는 얘길 언뜻 들었네요. 인연이라는 건 맺기도 어렵고 끊기는 건 더 어렵지요. 좋은 인연이라도 그럴진데 악연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때의 아픔을 모두 잊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건 마음 아프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딸아이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